안녕하세요. 제가 이름에도 박경리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사람들이 제 작품에서 이야기할 때 아홉 편에서 제일 재미있게 읽힌 부분이 주인공 권 씨가 자존심이 딸꾹질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가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나 이래봬도 안동권 씨요, 두 마디를 꼭 했는데 그거를 그 표현을 빌려가지고 소감을 부를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저 이래봬도 박경리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와 박경리 선생님과 함께 쌓였던 그런 그 추억, 이것이 저한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 미래 캠퍼스 녹음길도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고, 또 단풍길도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고, 또 한 번은 연구실로 데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오래 나눴고, 그 미래 캠퍼스하고 관련된 여러 추억 가운데서도 가장 그 인상적인 추억이 호수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앉아서 언덕에 앉아가지고 호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던 백조 이야기, 초겨울에 밤중에 그 길을 걸어 나가는데 멀리서 물소리가 첨벙첨벙 요란하게 나서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살얼음이 얼기 시작했는데 백조들이 그 살얼음 위를 빙빙 돌면서 날개 쪽지로 얼음판을 때려가지고 계속해서 얼음을 부수면서 쟤네가 먹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커다란 원을 만드는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나 그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백조 때의 눈물겨운 삶을 위한 투쟁,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호수 매립공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하셨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제일 그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 선생님과의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쌓여있는 이 미래 캠퍼스에 와서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새삼스럽게 드립니다. 아까 그 축사해 주신 왕 원장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긍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분이 소설에다가 너무 큰 기대를 걸고 계시구나. 소설이 어쩌면 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도 큰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요즘 현대 소설에 와가지고 문학의 기능, 작가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추세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님 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발사의 역할, 그 다음에 상갓집에 가서 품삯을 받고 곡을 배신해주는 그 곡비의 역할, 이 사이에서 작가의 오늘날 현대 작가의 그 역할이나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초에 프랑스의 그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리베라시옹에서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별책 부록 특집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계 많은 나라의 작가들로부터 그 앙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별책 부록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작가들한테 던진 그 설문이 당신은 왜 문학을 하는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이제 답변을 했고, 한국에서는 그 신경민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시와 소설을 대표해서 앙케트에 응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이제 그 세 개의 작가들이 답변한 내용을 대충 파악을 하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면은 알만한 세계 그 유수의 시인 소설가들이 당신은 왜 문학을 하는가? 나는 인기를 얻고 싶어서 문학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놀랍게도 돈을 벌고 싶어서 문학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애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문학을 한다. 그런 그 답변들이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한테 근사하게 잘 보일까 해가지고 좀 꾸며냈습니다. 답변을. 그래서 내 영혼의 빈 잔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문학을 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답변이 두고두고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게 솔직하지도 않고 뭔가 멋지게 꾸며내려고 했던 그런 그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혼자서 낯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주 빈 말은 아니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리베라시옹 설문이 아니더라도 독자들로부터 또는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청자들로부터 받는 질문도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문학을 시작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문학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문학을 하고 있지?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 번 받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문학을 시작했고 이런 생각으로 문학을 하고 있지 하고는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문학을 하는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첫째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저는 문학을 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고백을 통해서 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학을 한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고백이 있겠죠. 이 카톨릭 신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제한테 고해성사하는 그런 형식도 고백이 되죠. 이 정신 질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자신의 심정을 그 중언부언 횡설수설 이야기를 하는 과정, 또 의사가 별다른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더라도 환자 자신이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털어놓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그 치료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고백을 통한 구원의 그 과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사직당국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이실직고하는 이런 것도 고백을 한 형태가 되겠죠. 사실대로 잘 고백을 하면은 감형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그 고백 말고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고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고백이 작품으로 수용되고 그런 그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 작중 인물들이 어떤 그 속박으로부터 노연하기도 하고, 또 작가 자신이 배타로 내세운 자신의 아바타로 내세운 작중 인물의 고백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작가 자신, 작중 인물을 창조한 작가 자신이 고백의 결과에 구원의 결과에 도달하기도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타이타닉 그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거대한 그 호화 유람선이 침몰할 때 그 수많은 그 승객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조금 전까지도 멀쩡한 그 신사, 인간이었던 그 승객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순식간에 그 비인간으로 전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생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아비 규환 속에서 그 선내 신뢰악단 단원 중에 하나가 그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단원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합주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합주할 때 한 그 곡이 찬송가에서 미래와 소망을 기원하는 그런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런 그 찬송입니다. 그 곡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하나도 없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평소의 실력대로 계속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몇 사람도 같이 이제 동참하고 그런 그 극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그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인간으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 악단원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게 되니까 나를 따뜻하게 받아달라는 그런 기원을 담은 그런 그 행위가 됩니다. 이것도 문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중요한 고백의 형태가 되고 그 음악을 통한 고백을 통해서 이 악단원들은 구원의 결과에 이른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싶은데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의 형태 가운데 전쟁 영화에서 총상을 입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병사가 막 갑자기 씩씩한 목소리로 그 군가를 부르는 그런 그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군가를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목청을 다해서 군가를 부릅니다. 군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총상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또 총상의 고통, 이거를 견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군가에 담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런 그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총상의 고통도 줄어들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어느 정도 멀어지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고백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낙반 사고가 난 탄광에서 그 불안에 갇힌 광부들이 어떤 그 광부들은 이제 그 오래 그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막장 안에 갇힌 상태에서 이 칼로 가죽 구두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씹는 그런 그 광부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칼을 계속 가는 그런 그 광부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칼 가는 모습을 본 다른 광부들은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저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칼을 가르고 있구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그 장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그 중에 그 한 사람은 기도를 하는 광부가 꼭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체적인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주로 그 주기도문이나 정해진 형식의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기도문을 통한 고백을 구원의 결과로 잊기 위한 그런 그 몸부림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부용,
그 부인들, 아낙네들이 부르는 민요 같은 그런 그 부요에 보면은 아주 호된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며느리가 어디 가서 시어머니 욕하고 시어머니 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혼자 호미질하고 밭 메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시어머니의 흉을 담은 부요를 소리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집살이에 시달려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며느리가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지고 다시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이 부요를 통해서 며느리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절박한 심정 이런 거를 고백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그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노동요 가운데서도 이제 그 철도 침목공사에 동원된 그런 그 인부들이라든지 또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그런 그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볼 수가 있어요. 노동요 가운데 그 선로원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사할린이나 남태평양 섬으로 강제 노역에 끌려간 사람들,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힘든 노동을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느냐. 아리랑을 시간 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리랑을 고향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강제 동원자들이 부른 아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하고 좀 달라요.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자기네 실정에 맞게 개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발바도 아리랑이라는 그런 그 아리랑이 있어요. 발바도 아리랑은 아리랑 하나리요 아리랑 고리를 넘어간다. 발바도 죽지만 말아라. 또다시 꽃피는 봄이 오리라. 잡초처럼 악착같이 살아남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고향에 돌아가겠다. 죽어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선산에 묻히겠다. 이런 그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 노래가 발바도 아리랑입니다. 이 발바도 아리랑은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팔라우라는 섬에 가면은 또 그 팔라우 아리랑이 있고, 우리 민족이 힘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견디고 자신을 지켰는가 하는 거를 아리랑 개사된 아리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죽지 못해 견디는 그 힘든 노역 생활에서 이 민족 전통의 가락인 아리랑 가락에다가 실어서 자신의 공공한 처지, 자신의 위기에 빠진 처지를 고백하고 구원의 손길을 염원하는 이런 그 심리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랑 고백도 중요한 그 고백 중에 하나죠. 사랑 고백과 관련한 가장 그 대표적인 설화가 있는데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지귀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귀는 서라벌에 사는 백수건달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백수건달 지귀가 어느 날 선덕 여왕이 거둥하는 장면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선덕 여왕의 사랑에 빠지게 돼요. 짝사랑에. 그래가지고 이 짝사랑의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룰 수 없는 그 여왕과의 백수건달의 사랑.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연모의 정을 표현할 길도 없고 이루어질 가망은 더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죽어갑니다.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것이 온 서라벌 안에 소문이 나버려요.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더니 쥐귀란 놈이 감히 여왕님을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소문이 쫙 돌고 이 소문이 여왕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그 측은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어느 날 그 영축상가 하는 그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갈 예정인데 그때 가는 길에 잠깐 지귀를 만나주겠다. 약속을 미리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선덕여왕이 절로 행차를 거둠을 나섰는데 그때 이제 지귀는 그 절 돌탑 아래에서 여왕을 기다립니다. 불공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너무 오랫동안 그 침식도 잊어버리고 또 상사병이 아주 골수에까지 들어가지고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서 돌탑 아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거기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여왕이 지귀가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불공을 마치고 그 앞에 와서 보니까 지귀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으니까는 깨우지도 않고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풀어가지고 가슴에다가 지귀의 가슴에다가 얹어주고 떠납니다. 지귀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어서 보니까 여왕은 벌써 가버렸고 자기 가슴에 금팔찌가 있으니까 그 금팔찌를 보는 순간에 그 기쁨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버려요. 불이 가슴에서 일어난 신화가 온 몸으로 번져가지고 몸 전체가 불덩이가 되어가지고 후를 뛰면서 거리를 횡행을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선덕 여왕이 선물한 금팔찌를 가슴에 안은 상태에서 가슴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전신이 불덩이가 되어버린 이 상태로 지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꾀죄죄하고 한무한 그런 그 백수건달 지귀에서 불의 신으로 신분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 구원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이룰 수 없는 사랑이지만은 뭔가 큰 변화가 와가지고 자신의 꾀죄죄한 모습을
던져버리고 불의 신으로 바뀌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고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고백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 시대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동네 부잣집에서 상이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3일장을 많이 치르는데, 동네 부잣집, 지체가 높은 집에서 상이 나면은 5일장을 많이들 치르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주들이 3일 동안 계속해서 곡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상주들이 계속해서 곡을 소리내서 해야만 문상객들이나 그 보는 사람들이 참 효자 집안이구나, 참 제대로 된 집안이구나 하고 칭찬을 하는데, 만약에 곡소리가 끝이고 잘 나지 않는다면 에이 싸가지 없는 놈들, 부려막심한 놈들하고 욕을 하게 되고요. 이 곡의 계속 여야에 따라서 효자가 되기도 하고 불효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그 과거 시대가 있었는데, 3일장을 치르는데 계속해서 잠깐 좀 쉬고 있으려면은 문상객이 찾아오면 또 아이고 하고 또 계속해서 곡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는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곡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그 돈 많고 지체 높은 집에서 5일장을 치르게 되면은 이거 뭐 그 울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뒤따라서 그 망자의 뒤를 따라서 뒤따라서 또 초상날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는 뭘 했느냐, 알바생을 구하는 거예요. 대신 울어줄 이 알바꾼을 품삯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상주들 대신 울어주는 이 그 노비를 가리켜서 곡비라고 불렀어요. 애곡하는 노비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여자들이 목청 좋고 구성진 가랑을 타고난 그런 그 여자들이 주로 이 알바를 뛰었는데, 이제 상주들이 지칠만 때 되면은 곡비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구석에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놓고 그 항아리 안에 곡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큰 항아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울림통이 좋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성진 목청으로 아이고 하고 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가에서 아이고 애고대고 하고 그 하는 그 곡성을 가리켜서 우리 그 말로 애고곡이라고 그래요. 애고 하는 그 곡성이라고 해가지고 애고곡이라고 부르는데, 그 애고곡을 하면은 문상객들이 다들 좋아하고 칭찬을 해요. 역시 효자 집안이라 다르구나. 항아리 안에서 울리는 그 밤새도록 오는 그 애고곡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감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효자 칭찬도 많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울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울게 생긴 환경에서 품삯을 주고 알바생을 구해서라도 대신 우는 이 통곡, 애곡을 통해서
상주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자기 가족을 잃은, 부모를 잃거나 배우자를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이런 그 커다란 그 슬픔을 당한, 불행을 당한 이 상주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커다란 그 상실감, 커다란 그 절망감, 이런 것이 울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울음의 형식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그 슬픔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연하는 그 구원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고백을 통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그 어떤 상갓집에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을 잃고 끊임없이 울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피가 맺힌 것 같은 울음소리는 듣는 사람까지도 아주 그냥 처연하게 만드는 그런 그 통곡인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보니까 그때도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뭔가 그 울음의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세히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슬퍼가지고 그 통곡을 시작을 했는데 통곡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 통곡에 자기가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일종의 그 자기도 치비쓴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통곡을 자기 자신이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 슬픔으로부터, 도저한 슬픔의 상태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고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효과, 효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임금님께는 당나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발사 이야기죠. 아마 그 지증왕, 신라 그 지증왕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지증왕인가는 그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크고 못생겨가지고 그 자신의 귀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들키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 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냥 처단을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이발사는 죽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발을 해야 되니까. 살려두는 대신에 철저히 그 비밀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이발사는 임금님 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속병이 되어버려요. 발설하면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발설하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근데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자니 이런 사람 미칠 노릇이고 그러니까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발사가 죽어갑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짜낸 묘안이 갈대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호젓한 갈대밭으로 숨어 들어가서 갈대밭 속에서 자기 마음껏 비밀을 누설을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해가지고 그 이발사는 결국은 자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비밀을 누설하고 나니까 이제 후련해져가지고
그때부터 한동안 또 잘 견디다가 그 다음에 또 못 견디게 생겼으면은 다시 갈대밭을 찾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고백을 통해서 표현을 통한 고백으로 자기 목숨을 건지는 구원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참 많죠. 천일 야화,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일종의 그 세라사데도 일종의 그 작가, 결국은 자기 언니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짜낸 묘안이 천일 밤 동안을 임금을 현혹시키는, 임금을 배려시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줌으로써 자기 언니의 목숨을 하루하루 더 연장시켜 나가다가 결국은 언니를 끝내 구원의 결과로 도달하게 해서 황후 자리를 살아서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그 효과를 내고 있어요. 작가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임금님 귀의 비밀을 발설하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이발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갈대밭으로 이발사를 인도하는 역할, 이것이 오늘날 작가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의 슬픔과 커다란 상실감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곡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의 작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가 자신이 자기가 직접 생활 속에서 했던 직접 체험의 세계를 다룬다면은 그때는 작가 자신이 이발사가 되기도 하겠죠. 또 작가 자신이 상주가 되기도 하겠죠.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직접 나와서 자라는 과정에서 살면서 스스로 체험했던 내 자신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많이 썼는데, 내가 내 직접 체험의 세계를 작품으로 썼을 때는 작가인 나 자신이 이발사가 되기도 하고 상주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간접 체험의 세계, 내 친구의 이야기, 내 친척 아무개의 이야기, 또 내가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 또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접했던 사건, 사고의 어떤 인물의 이야기, 이런 거는 이제 간접 체험의 그 세계가 되죠. 간접 체험을 통해서 얻은 주제나 소재를 내가 작품으로 썼을 때, 그때는 작가는 이발사를 갈대밭 쪽으로 밀어넣는 그런 그 존재가 되죠. 작가가. 또 작가가 곡비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상주들의 슬픔을 녹여주고 또 새로운 그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그렇게 만드는 역할은 또 이제 작가 자신이 곡비가 되는
그런 그 간접 체험의 세계, 간접 체험을 다룬 그런 그 작품에서는 작가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소설에서 3대 체험을 이제 직접 체험, 간접 체험, 그다음에 추체험, 상상력을 통한 추체험. 이 추체험의 세계, 순전 100% 허구의 세계를 허구의 세계를 다룬 그런 작품에서도 작가는 항상 의식하는 것이 이것과 관련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추체험의 세계를 작품으로 다루기도 하는데 이때도 역지사지 해가지고 상상 속에서 창조해낸 작중 일물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돼요, 작가가. 그러면서 그 상상 속의 인물이 했던 체험이 작가의 체험으로 되돌아오고 피드백이 돼서 되돌아오고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어떤 작중 인물을 통해서 작가는 누군가의 고백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자기 작중 인물의 고백이 내 고백이 내 고백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나는 또 나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작품을 읽은 어떤 독자가 그 작품에 공감을 하고 또 뭔가 감동을 받고 그런다면은 작가의 구원은 작중인물의 구원과 함께 그 독자의 구원으로 연결이 돼서 이 개인 구원이 집단 구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왕 원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왜 문학을 하는가? 두 번째, 저는 첫째로는 고백을 위해서 문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가출하기 위해서 문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출을 통해서 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학을 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출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6.25 전쟁이 발발을 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무렵에 5학년 때 이제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된 후에 어느 정도 치안이 확보되고 조금 전쟁의 공포가 좀 멀리 물러가고 한 그때부터 제 가출 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 출석부상에 장기 무단 결석으로 기록된 것만 5차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유행하는 문자로 표현한다면은 상습 가출러에 해당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출했는가? 첫째는 이제 가난을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월삭임, 기성회비 처음에는 이제 후원회비로 시작했다. 나중에 기성회비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주로 월삭임이라고 해서요. 그 매달 내는 학기. 그것이 몇 달씩 밀려가지고, 중간에서 집으로 쫓겨나요.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 가서 졸라가지고 월삭임을 가지고 다시 와라. 그때마다 정말로 자존심이 너무나 상하고 아버지의 그 생활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고, 우리 아버지는 당시에는 아주 지식층에 속하는 분이었고, 또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도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아주 그 고지식한 분이고, 철저하게 유학에 물들어 있는 유교풍에 물들어 있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가지고 그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길게를 못 견디세요. 얼마 정도 지나면은 꼭 상사하고 대판거리로 싸우고 사표 탁 쓰고 나와서 실직생활을 한동안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아버지 실직 동안에 견딜 수가 없는 가난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월사금도 몇 달씩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도 큰 자식인 저한테 얼마나 엄격하신지, 이제 제가 그 공부를 꽤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 학기 말에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그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성적표를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제 아버지가 잘했다, 거기 끄떡끄떡. 어떤 때는 또 가서 매 해오느라 그 회초리 만들어 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1등, 3차 1등이 이제 적혀 있으니까 너무나 기대에 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고 가서 매 해오느라 그러시는 거예요. 1등인데. 그래서 너무나 그 억울해가지고, 제가 왜 매를 만들었니까? 그러니까 1등 했는데 왜 매 맞이 않으니까 항의를 하니까, 1등이라고 다 같은 1등이 아니다. 지난번에 평균 성적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뒤에 이제 그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는데, 항상 그 칼 가지고 가서 탱자나무 가지 밑둥을 잘라가지고 매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왔었는데, 다른 때는 그 가시를 다 이렇게 칼로 쳐내가지고 매를 만들어서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날로 너무나 화가 나고 오기가 나가지고 가시를 쳐내지 않고 삐죽삐죽 가시가 돋친 상태로 회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도 처음에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니 이렇게 한번 손으로 쭉 훑어보시더니 바지 걷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지 걷으면서도 설마 가시 돋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지는 않겠지, 아들이니까. 그러고는 이제 종아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설마 하면서 바지를 가랑이를 걷었는데 갑자기 딱 거기서 가시가 이 장단지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하나 하다가는 그냥 쓰러져가지고 너무나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쓰러져 일어나서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빌고 간신히 용서를 받았는데 그 뒤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너무나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그래 내가 나가서 아들이 없어지고 나면은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지. 많이 아플수록 나는 더 꼬숩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가출을 시작을 했어요. 가출해가지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뭔가 그 집을 떠나서 학교를 떠나서 또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돌아다니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나한테 나를 꾀지죄하게 만드는 나를 아주 참담하게 만드는 이 현실의 속박이나 제약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서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멀리도 못 가고 이제 대전쯤에 와서 며칠 고생 식사하게 하다가 죽게 생기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돈을 좀 어디서 훔쳐가지고 집안에서 뒤지고 훔치고 해가지고 또 밀린 월사금 학교에다 내라고 한 놈 안 내고 훔쳐뒀다가 그 돈 가지고 또 서울까지 가서 오랫동안 견디고 고생하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을 떠나서 내 익숙한 그 삶의 공간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내가 모르는 세계, 낯선 세계 이런 데를 내 맘대로 돌아다니면은 내가 자유로워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막상 집을 떠나서 객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이 시쳇말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듯이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원주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거기 분이 원주는 많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처음 원주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원주를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서울역 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다가 쓰리꾼 패거리한테 걸려가지고 그 쓰리꾼 소굴인 연천교 밑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쓰리꾼 기초훈련을 받았습니다. 맨 첫 번에 받은 가장 초보적인 기술이 말총을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지어서 감아가지고 신사들 양복 주머니에 꽂혀있는 만년필 그 당시에는 만년필이 굉장히 귀중품이었어요. 고가품이고 그래서 만년필 이렇게 감쪽같이 딴에는 그 훈련을 받고 처음 실습을 나간 것이 중앙선을 잘 타고 원주까지 가는 과정이었는데
중간에서 이 반공 학생 웅변단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직후니까 이제 멸공통일이 그때 말이죠 입에 붙어 있는 그런 그 시절이었으니까 반공 학생 웅변단 남녀 그 웅변단들이 올라와가지고 칸칸이 돌아다니다가 또 어떤 역에 접차하면 플랫폼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상대로 또 한바탕 웅변을 하고 또 이렇게 흰 천이나 백지를 펼쳐놓고 거기다 이렇게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혈서 쓰고 다시 올라타고 그걸 봤어요.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반공 웅변단 이 도움을 받는 길이구나 해가지고 원주가 가까워졌을 때 그때 갑자기 저쪽 그 웅변단이 이제 저쪽 아래서 막 건너오는데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막 그 쓰리꾸리 형들이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그 남학생 웅변단 뒤로 숨어가지고 저 좀 구해주세요. 저희 쓰리꾼 패거리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가지고는 그 혈기왕성한 그 남학생들이 막 쫓아가니까는 쓰리꾼들이 막 뜨거라고는 달리는 열차에서 다들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형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여비를 해서 집에까지 돌아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난생 처음으로 원주 땅을 밟아봤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한바탕 웃고 그랬는데 이 가출 버릇은 이제 내가 군대 생활 할 때 사실은 만 18세의 나이로 공군에 자원 입대한 그 행위도 어쩌면은 가출의 연장선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집을 떠날 수가 있을까? 집을 멀리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 징집 연령이 되려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도 일찍 그 자원 입대해가지고 공군 생활을 했는데 공군 생활 말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졸지에 몸은 군대가 있는데 가장이 된 거죠. 가장이 됐는데도 가난 속에 있는 가족들을 도울 수가 없는 그 절망감, 그거를 데뷔작에다가 회색 면류관열 계절이라는 데뷔작에다가 직접 체험의 세계를 묘사해놨어요. 그때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이고 그러고 뭐가 좀 휴가를 보내주면은 잠깐이라도 가서 어떻게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다시 오고 그러고 싶은데 휴가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군대에서 탈영을 꿈꿨어요. 어떻게든지 군대를 도망쳐가지고 가족을 돕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탈영 오기 위해서 초점은 앞에까지 간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런 그 심정 이거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세기 말의 전쟁, 핵전쟁을 다룬 그 영화를 정원교육 시간에 군대 기지극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세기 말 종말의식과 연결시켜가지고 나 자신의 오래된 그 가슴앓이 이거를 맨 먼저 세상을 향해서
풀어놓지 않으면은 그 가슴의 응어리에서 내가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깊은 그 생채기를 남긴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이제 데뷔작에서 그거를 직접 처음에 세계를 작품화하면서 비로소 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놓을 수가 있게 됐죠. 그 뒤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든 것 같은데, 조순대로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지막 시간까지 많이 끌어야 질의응답이 적게 질의응답 하는데 아주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막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끌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전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참 하기가 싫었어요. 제 꿈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었는데, 너무나 집이 그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사범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다시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당시 그 사범학교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학교였어요. 중학교에서 우등상 받은 사람들이 주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의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있고, 그래서 그 사범학교 합격하면은 부모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취업이 제일 빨리 확실하게 보장되는 이 사범학교, 또 동네 사람들한테 아들 자랑할 수 있는 사범학교, 이걸 그냥 강권하다시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사범학교 들어가서도 너무나 학교 생활에 맞지가 않고 적응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 사범학교 3학년 때 학적부 품행란에 보면은 3학년 담임선생님이 적은 그 품행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대로 옮긴다면은 성격이 경조, 무박하고 난폭하여 치유불능의 문제아임, 이렇게 정확히 그렇게 됐어요. 그 정도까지 아주 장래 진로를 막을 정도의 낮은 혹독한 평가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떤 고등학교에 이제 교사 자리로 이제 이야기가 돼서 그쪽에서 고등학교 성적 학적 증명까지도 요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균명고등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대학으로 학습부 사본을 떼러 갔는데, 그분이 이 학적부 사본 가지고 과연 취직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 직원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냐고. 그러다가는 제가 징역까지요. 그거를 떼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학종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균명고등학교 국어교사 자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적응을 못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방학 때마다 무전여행 다니는 재미로
이 한 학기를 아주 어렵게 견뎠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학기 또 방학 때가 되면은 또 종업식 날 배낭을 집에서 꾸려가지고 학교에 가서 종업식 마치자마자 또 무전여행을 떠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내 몸뚱이가 고생스럽게 실제로 가출하거나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뭔가 아주 근사한 가출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최초에 제가 문학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66년 1월 1일자 서울신문 1면에 장편 현상 공모 당선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당선자가 제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중년 남자인데 그때는 노인처럼 느껴졌죠. 제가 새파랗게 젊은 시절이니까 시골 노인이 엄청난 상금이 걸린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거를 보았을 때 그때 너무나 놀랐죠. 그리고 얼핏 드는 생각이 시골 노인도 이렇게 장편 소설을 써가지고 뒤늦게 빛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젊다. 내가 노력한다면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시내 서점에 가가지고 문학 이론서들 5권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마치 그 고시 공부하듯이 독학으로 밤새워가면서 이 문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처음 접한 그 문학 이론서들이 문학개론을 비롯해가지고 소설 작법, 소설 문해학, 세계 문해 사조사, 문장 작법 이런 책들인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면은 익힌 이론을 실제에다 적용해가지고 습작을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독학으로 문학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만 2년 만에 신춘문예에 당선돼가지고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천재구나. 근데 사실은 문학 작가가 돼가지고 문단에서 선후배들을 접촉해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스스로 그 망상에 젖어 있었던가를 느끼고 참 부끄러웠었죠. 나는 천재는커녕 평범한 그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느끼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천재가 못 되는 부분을 벌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는데 가출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독학으로 문학 이론을 접했을 때 소설 문예 또 소설 작법 이거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가출이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가출 방법이 있구나. 상상력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다 만날 수가 있고 상상력을 통해서 가볼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가볼 수가 있고 또 상상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돈도 안 들고 고생도 하지 않고 또 하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가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제가 쓰는 한 편 한 편의 작품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가출이에요. 일종의 가출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한계와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어떤 세계를 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가출을 시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문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이 5학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리 좀 와라. 지금 앉혀놓고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 만약에 가출하기만 해봐. 너 가출만 하면 너는 아빠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고 막 갑자기 겁을 주니까 우리 아이가 놀래가지고 해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출해가지고 부모 속을 어지간히 썩였는데 아들이 어느새 커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아들한테 그런 거 미리 경고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가출하지 않고 잘 어른이 돼서 잘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어 다행인데 가출을 권장하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합니다. 제자들한테도 신입생 제자들한테도 꼭 해왔어요. 너희들 가출해라. 그 대신에 고생스럽게 부모들한테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가출이 아니고 소설에서 상상력을 통해서 허구의 가출을 해라. 이게 얼마나 좋은 가출인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신입생 제자들한테 꼭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니까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질문을 거의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